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승황입니다. 최근 제주 간첩단 사건, 속칭 한길의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제주 간첩단 사건이 지금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제가 이 대공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공수사권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북한을 포함해서 불법적인 공산주의 활동에 대항하기 위한 수사 권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961년에 중앙정보부가 설립되고 그 수사권의 기원을 두고 있는데요. 주로 국가 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국내의 정보 상황 및 범죄 수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약간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주로 이제 네 가지입니다. 주로 하나는 뭐냐면 형법 중에서 내란 및 외환죄, 그리고 군 형법 중에서 반란, 그리고 이적죄, 그리고 또 하나는 군사 기밀 누설죄, 암호 부정 사용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가보안법 및 방공법에 규정된 범죄 수사. 이 네 가지가 대공수사권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가장 편하실 겁니다. 사실 6.25 이후에 간첩 사건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발각된 것만 해서 2004회가 발각됐죠. 그런데 이 적발되지 않고 임무 수행 끝나고 나서 복귀한 간첩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첩 침투하고 이 간첩을 색출하는 작업에 있어서 가장 선봉에 섰던 게 국정원이고, 그리고 또 안보지원사, 구기무사였죠. 그리고 경찰의 대공수사관들, 또 어떤 데는 합동 수사도 많이 했죠. 예를 들어서 국정원과 경찰, 그리고 국정원과 안보지원사, 이렇게 이제 합동 수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첩 사건이 많았는데, 이 간첩은 누가 보내느냐? 이거는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가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는 꾸준히 그런 간첩 난파를 위주로 하고 있죠. 정찰총국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찰총국에서 육해상 정찰국, 그리고 정찰국, 그리고 해외정보국, 옛날 35호실, 그리고 기술정찰국,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정찰국 내에서 임무를 분장을 해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통일전선부의 직속으로 해서 문화교류국이 있습니다. 과거에 225국이라고 하는데, 이런 대남 공작 부서가 지금도 꾸준치 않고 70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는 거죠.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를 강화하는 내용은 김정은이 처음에 정권을 잡자마자 조직 진단을 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그리고 국가보위성 보위국 등이 전부 다 대남 공작 기능을 정찰국에서 주관을 하고 나머지는 적극적으로 서포트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최근 이 컴퓨터 그리고 SNS 시대에 맞춰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배합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대남 공작 부서를 전문화시키고 분권화시켜서 충성 경쟁을 유도하는 체제 유지의 가장 핵심적인 부서로 지금 확대 개편을 해놓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침투 루트는 여러분들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 그러니까 38선을 휴전선을 넘어서 오는 거 있죠. 그리고 해상, 그리고 수중 침투, 이게 이제 가장 직접적인 침투고, 그리고 이제 제3국을 우회 침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으로부터 20년, 30년 전에는 거의 일본을 통해서 거의 70%, 80%가 왔습니다. 일본인 행세를 하면서, 제일교포 행사를 하면서 들어오는 우회 침투 방식이 많았는데, 이제 국제화되면서 동남아, 그리고 최근에는 이 탈북민을 이용한 위장간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 간첩의 80% 이상이 해외에 탈북민을 가장해서 진성 탈북민이 아닌 이렇게 위장간첩으로 넘어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탈북 위장간첩 이동삼 같은 경우에는 황장엽 암살조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오는 경우가 있었죠. 황장엽 씨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있어서 제가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북한의 주체 사상을 만든 사람입니다. 북한이 과거 김정일이 정권을 잡았을 때 정권 초기에 이 주체 사상, 김일성 시대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하나의 사회주의 철학, 북한만의 철학이 주체 사상인데 황장엽 씨가 대표적으로 만들었는데 이 황장엽 씨가 망명을 했죠, 한국으로. 그래서 북한에서는 자기네들 정체성을 깨뜨린다고 그래서 황장엽 씨를 암살하는 목적으로 또 이 탈북민 위장 간첩이 넘어오기도 했습니다. 자, 최근에 제주 간첩단 사건, 창원도 있었고 또 이 담양에도 있었고 또 이 전라북도도 있었고 지금 최근 또 이렇게 계속 조사함에 따라서 지금 경기 지역에도 지금 발각이 되고 있는데 이 한길에 히읗 기역 히읗이라는 간첩단 사건을 보면은 향후 북한의 대남 공작 방식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직접 침투와 우회 침투를 배합한다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또 배합한다는 거.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해외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제주 간첩단 사건이 앞으로 북한의 대남 공작 방식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간첩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한다는 미명 아래 국정원과 검찰의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개혁이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괜찮은데 이게 엉뚱하게 대공수사권을 이전해야 된다. 경찰로 이전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쉽게 말해서 간첩을 잡지 말라. 대한민국에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겁니다. 이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지금 이전한다는 것은. 그게 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국정원법이 제정이 됐죠. 거기에 보면은 대공수사권을 3년간 시행유예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내년 1월부터는 경찰로 대공수사권을 이양하는 걸로 지금 국회에서 결정이 났죠. 그런데 이게 엄청난 문제점과 앞으로 파장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국정원에 있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찰의 전문 인력이 미흡하다는 거죠. 경찰은 1996년에 보안경과제를 도입해서 보안경찰의 전문화를 깼습니다. 경찰도 간첩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보안경찰을 많이 늘리고 있는 그런 추세에 갑자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 보안경찰 인력을 50%로 감축을 했습니다. 보안과를 축소를 시키고 지금은 현재 보안과가 정보보안과로 통폐합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 보안경찰이 50% 지금 축소된 상태에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의 전문 인력이 아주 미흡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지금 경찰은 해외 방첩망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최근 대남 공작의 유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주로 해외를 이용해서 오는 거. 지금 탈북자들이 전부 다 동남아 해외를 거쳐서 오는 거잖아요. 해외에 방첩망이 없으면 이걸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는 해외 방첩망이 없는 거죠. 해외 방첩망이 지금 국정원이 전부 다 그걸 해외 방첩망을 지금 부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동경 같은 경우에 경찰 주재관이 2명이 나가 있는데 경찰 주재관은 동경에서 영사 업무, 그러니까 교민이 사고 났을 때, 우리 교민이 누구한테 폭행을 당했을 때 여기에 대처하는 그걸로 영사 업무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의 과거에 70% 80%가 일본을 통해서 간첩이 한국으로 넘어왔을 때 그때 그 임무를 전부 국정원이 했던 거죠. 지금 또 주재국과의 정보협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재국과의 정보협력 이 시스템 전체가 지금 국정원에서 이걸 부식을 해놓고 공을 들여놓고 있는데 이걸 경찰이 하루아침에 해외 방첩망이 없는 경찰이 이걸 맡았을 때
그 시행착오와 그 혼란상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체적으로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이 경찰에는 없습니다. 지금 경찰의 능력은 북한 방송을 청취하고 탈북민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 첩보를 얻고 그다음에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검색하는 이런 정도 수준이지, 지금 간첩을 잡으려면은 정찰총국이 과거에 어떻게 했고 어떤 간첩 침투 루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지금 대남 간첩을 운영하고 있는 걸, 그걸 속속들이 알아야 됩니다.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 이 관련 주요 인물들 그리고 과거의 행적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은 국정원과 국방부의 첩보에 지금 의존해서 대북 정보를 꾸려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또 하나, SNS가 발달하고 컴퓨터가 발달함에 따라서 간첩도 전부 다 이 사이드 드보크를 이용합니다. 드보크라는 건 아시죠? 어디 공원에다가 공원의 어디 돌다리 밑에다가 어떤 무기를 갖다 놓거나 또 무슨 공작군을 갖다 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시간과 장소에 가서 그걸 가져오는 걸 드보크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이버로 그 드보크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신종 연락 수단이 바뀌었습니다. 또 간첩 교신 수단도 스테가노그래피라고 해서 그림에다가 신호를 넣어서 거기서 암호화를 하고 다시 그 암호를 풀려면 복호화를 하는 아주 새로운 과학 장비와 첨단 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첩보 수집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경찰이 과연 이런 첨단 과학 수집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보안 유지가 경찰이 취약하다는 거죠. 대공수사 활동에서 최고 노하우는 비밀입니다. 감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계속적으로 잠복해서 미행하고 매복하고 또 그 사람을 뒤쫓아 다녀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그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경찰의 정보보안과 활동으로 그 비밀이 유지되겠느냐? 국정원은 차단의 원칙에서 옆에 방에서 무엇을 하는가도 모르는 차단의 원칙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자, 그러면은 국정원 직원들, 대공수사 요원들을 경찰직으로 전환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통 사람들 말씀을 하시죠. 아주 좋은 얘기고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거기에 장애가 있느냐. 사실은 국정원 내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국정원 수사국은 아주 어렵고 기피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바로 신규 임명받아서 수사국으로 가지 않는 한 다른 데 있던 사람들이 수사국으로 가가지고 그 업무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만큼 대공수사요원들은 전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문 요원이 없이는 대공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게 정평이 나 있는데, 이 전문 요원 없이 경찰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전문 요원을 국정원으로부터 경찰로 가려면은 경찰에서 국정원 직원에 맞는 여러 가지 신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국정원 직원들은 들어와서 처음에 7급 공무원이 됩니다. 7급 공무원 될 때 벌써 1년 동안 52주 정도 교육을 받고 공수부대 UDT 훈련을 다 받고 7급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대공수사 요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경찰들은 그렇습니까? 7급 요원이면 경찰 간부입니다. 이 국정원 대공수사 요원이 대거 경찰로 갔을 때 경찰 하급 직원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그리고 지금 국정원 직원들이 자기의 직급에 맞지 않게 경찰에 갔을 때 어떤 불만이 나오겠느냐. 이걸 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할 때는 특례 조항이나 그리고 예산 그리고 이런 직급 문제를 전부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거죠. 또 하나는 정치 압력에 취약하다. 이렇습니다. 경찰청장이 직급이 차관급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장 직급이 차관급이죠. 그러니까 경찰청장은 차관급 1명인데 검찰은 차관급이 40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은 차관급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외부로부터 압력에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하지만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압력을 배제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소신 있게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경찰은 대공수사 업무도 있고 검경수사권 업무도 있고 민생치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검경수사권 업무가 조정이 돼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임무를 경찰에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법대로 하면 대공수사권 업무도 굉장히 수사권 업무가 조정이 돼서 많이 하게 됐습니다. 결국 경찰은 그대로 있는 인원에 그대로 있는 장비라면은 지금 어디서 인력을 보충해야 되냐면 민생치안 인력을 2분의 1로 줄여서 민생치안을 줄여야 됩니다. 그럼 민생치안을 국정원이 합니까? 검찰이 합니까?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지금 경찰에 넘기는 건 너무 불합리하다. 이거 꽁 잡는 게 매인데 꽁도 놓치고 매도 놓친다. 그리고 문제는 그랬을 동안에 그런 과정에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 검찰들이 한국에서 암약을 하고 우리 엄청난 사회 혼란이 일으킬 것이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북한은 계속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주장을 했습니다. 버텨온 게 국정원 대공수사국이었죠. 만약에 대공수사국이 없었다면 이미 한국이 적화됐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국정원이 해체가 되어야 되는가 북한이 그렇게 70년 동안 주장을 했는지. 저는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대공수사권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